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이 많으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라는 분들 계신데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걸 말합니다.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겠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고지혈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근이완제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건강 365 엘튼 존의 유어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일단 긴장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해서는 육식을 즐기고 비만한 경우를 떠올리는데요. 마른 몸의 분들에게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을 수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식습관도 지적되지만 가족력이라든지 타고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유지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만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만 위험이 높은 건 아니라면서요. 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비만이나 네. 육류 섭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상 체중이거나 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더라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대사 이상으로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주세요. 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HDL, 이제 고밀도 지단백질이라고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이제 LDL,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콜레스테롤인데 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침착되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특히나 아시아계열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탄수화물이나 네. 밥류를 많이 식사를 하시는데요. 네. 그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용으로 지방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제 저장한 형태가 이제 중성지방으로 표현하는데 네. 과다 시에는 췌장염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매우 네.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하는 건 뭐 식습관뿐 아니라 가족력이나 타고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매우 네. 중요합니다. 저희가 네. 특히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해서 네. FH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이제 식이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네. 이 조기에라도 이제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LDL 콜레스테롤을 좀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할 때 처방대로 약을 잘 챙겨 드시면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약을 잘 먹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가족력이 원인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치료 저항성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약제 용량 조절이나 이런 병용 요법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생각을 하면 성인, 특히 중년 이후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대부분 유전적 원인, 특히 이제 가족성으로 조기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소아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약 처방을 받게 되나요?
네, 유전적인 요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저희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이 소아에게서도 약 처방이 가능하고 네. 이렇게 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네. 추후에라도 저희가 이제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비교적 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한 5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데요. 이게 사실 500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흔하다고 하면 흔할 수도 있고 이제 좀 그 유전 질환에 속하다고 한다면은 좀 흔한 질환인데 네. 그래도 이게 상당히 저희가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네.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먼저 좀 조기에 잘 이렇게 스크리닝하고 네.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총 콜레스테롤을 해서 기존 이제 토탈 이제 전반적인 큰 콜레스테롤은 한 네. 240 이상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네. 160 이상인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환자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뭐 담배를 피우시거나 이런 심혈관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130 이상부터 이제 치료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는 40 미만, 네. 여성인 경우에는 50 미만인데 이 낮을수록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고중성 지방 혈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치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 안에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요즘 건강검진이나 이런 조기에 이제 많이들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조기에 빨리 체크를 해서 고지혈을 치료를 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LDL 콜레스테롤의 한 수치는 네. 이 혈관 내에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네. 그 동맥경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혈압이나 이런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뭐 말씀하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모르고 있다가 협심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도 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결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다 얘기만 듣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결국에는 그러신 분들이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혹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신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특히 노인에서의 그런 무증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네. 첫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더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자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으로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또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부감도 또 많이 있으시고, 네. 나는 또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운동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저희 이제 외래 진료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고지혈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개선은 기본이고 네. 그런 생활 습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나이를 먹게 되면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주름이 생기듯이 네. 이런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점점점 쌓여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즘 그 진행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그 고지혈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좀 약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지혈증 치료제가 스타틴 계열의 약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그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로 그 LDL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스타틴 계열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고지혈증이 없어도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미리 복용하기도 하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ACC, AHA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해서 네. 지금 심혈관 고위험군, 특히나 이제 담배를 피우시거나 당뇨, 고혈압, 또 아까 말씀드린 가족성 고지혈 혈증 이런 네. 분들은 기존에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고지혈이 없다 하더라도 네. 예방적으로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제는 평생 복용으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일단 많은 또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약을 복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이나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제인데요. 네. 약을 끊으면 다시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노화가 더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평생 적용하기보다는 약을 먹어서 심근경색, 통을 예방하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안 드시면 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약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걸 막아주는 거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제는 기존에 저희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혈관 내 플라크라고 해서 네. 기름기의 그런 혈관들의 진행을 막고 일부는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주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제를 평생 복용하셔야 되는 건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이 약제를 스타틴이나 계열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한 10년 정도나 20년 정도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는 약간 한 1%에서 10% 정도 당뇨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당뇨가 또 무서워서 이 약을 복용 못하겠다. 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네. 일단 이런 평생 복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 생명을 지키는 약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건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생각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꾸면 꾸준히 복용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대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약들이 내가 이런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심근경색을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놀라시거든요. 네.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약을 복용하고 잘 치료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네. 이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이 내려짐에도 뭐 식습관이나 운동으로 해보겠다는 분들도 또 많다고 하셨는데 진료실에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맞습니다. 해주시나요? 네, 제가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도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0년, 20년 이제 복용함으로 인해서 네. 혹은 약을 드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운동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흰머리가 많이 계속 생기듯이 네. 혈관이 점점점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 또 100세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스타틴이나 약을 복용하면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겁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약 처방의 기준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단순히 수치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고지혈 약을 처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그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심혈관 질환이 이력이 있었던, 제가 주로 심근경색으로 이제 스텐트 치료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스텐트를 예전에 받았던 기왕력이 있는지, 또는 요즘 건강검진에서 또 많이 체크하고 있는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CT를 찍어서 이런 석회화 점수가 높다거나, 또는 경동맥이라고 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이런 그 경동맥의 두께가 좀 두꺼워졌다거나, 네. 혹은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 형제나 뭐 어머니 아버님들 급사하시거나 심근경색, 기왕력 혹은 뇌졸중 이런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외래에서 체크를 해서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스타틴이나 이런 고지혈의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약을 좀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네, LDL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네. 그 약을 끊게 되면은 그 LDL 콜레스테롤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나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 사건, 심근경색, 무슨 협심증 이런 위험도가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처방된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시는 것과 함께 또 지켜야 할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켜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많이들 이제 저 심근경색 환자분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네. 요즘 뭐 이런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제한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지중해식의 식단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의 유산소 운동,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네. 좀 땀을 좀 내 심장이 뛴다 싶을 정도의 땀을 흘리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즘 또 복부 비만이 또 굉장히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부 비만도 해결하고 적절하게 체중을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연. 저희들 워낙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네. 금연은 굉장히 중요하고 음주도 좀 너무 많이 하시면 좋지 않다. 중성 지방을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생활 습관을 설명드리는데요. 사실 많이들 이렇게 하시면 잘 지키지 못하십니다. 심근경색 네. 환자분들도 어떻게 담배를 못 끊겠어요. 이렇게 네.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담배가 왜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안 좋은 건가요? 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풍,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경화에 이런 플라크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심근경색, 이런 심정지. 그래서 많이들 담배 피우신 분들이 뭐 나는 심근경색 안 생기겠지 하다가 응급실로 실려오신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저희들도 시술하다가 특히 이런 동맥경화가 심하면 시술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텐트를 해도 담배를 계속 피우시면 그 스텐트 또 막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들한테 첫째도 금연이요, 두 번째도 금연이요, 네. 세 번째도 금연이 중요하다. 이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꼭 금연하셔야 되겠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분들은 고혈압의 위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혈관 건강의 수치들 또 짚어주세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그 주제인 이 콜레스테롤, 네.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좀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운동이나 이런 생활습관 개선은 기본입니다. 네. 그런 기본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제 나이를 점점 이렇게 60대, 70대, 80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는 고지혈을 좀 걱정해야 된다 싶으시면 네. 이런 순환기내과 외래실에 오시면 저에게 고지혈을 철저히 조절해 드리고 네. 그로 인해서 이런 동맥경화를 좀 안정화시켜서 고혈압이나 이런 심혈관 사건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에 잘 먼저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방된 약을 꾸준히 드시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유지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육통이 있을 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근이완제입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준다는 얘기일 텐데요.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지 않나요? 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등산이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통이 생기거나 또는 이사하느라고 짐을 열심히 옮기시고 무리한 일을 했을 때 또는 자고 일어났는데 잘못 잤는지 목이 안 돌아가고 이렇게 어깨가 완전히 뭉쳐있는 상태. 네. 요럴 때 이제 쓰는 것이 근이완제라는 약인데요. 이 근육통이 생겼을 때 쓰는 약입니다. 네. 이 근육통은 과한 운동의 원인이기도 하고 나쁜 자세 때문이기도 하고 네. 약물에 따른 부작용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이 근육통이라는 게 염증 반응으로 그럼 봐야 할까요? 네.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네. 근육하고 그 주변의 구조물, 그러니까 근육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구조물 중의 손상으로 인해서 네. 자극을 받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 아까 과도한 운동 같은 물리적인 자극도 있고요. 네. 또는 화학적이나 기계적 자극, 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근육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되는 경우 또는 네. 전신 감염 질환, 또 만성 질환,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 근육통의 대부분은 젖산이라는 이 피로 물질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요. 네. 이게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면서 그 손상 발생한 곳에 염증 물질이 분비되고요. 아,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의 영양분,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네. 또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무리하게 몸을 움직였거나 안 쓰던 근육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근육통은 이제 하던 일이나 운동을 일단 쉬라는 신호입니다. 네. 이게 무리가 갔으니 좀 쉬어주세요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분히 휴식을 해주시면서 좀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네. 이 약간 노폐물, 젖산이 쌓인다라고 했는데 이 젖산은 2, 3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또 스트레칭하거나 마사지 해주면서 2, 3일 정도 쉬어주면 자연스럽게 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근육통이 꼭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건 아니겠네요. 네, 약 안 먹어도 2, 3일이면 괜찮아지는데 네. 문제는 이 2, 3일간의 통증 때문에 불편함이 너무 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심하게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세도 이상해지고 그 움직일 수 없는 곳 때문에 다른 곳이 또 통증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하고요. 이때는 이제 소염 진통제하고 근이완제를 사용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약을 먹었잖아요. 그럼 먹었으니까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때도 이걸 쉬어주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에 무리가 가서 네. 이렇게 근육 파열 같은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도 쉬어줘야 된다. 여기 무리가 갔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통증 완화제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 근육이완제는 그 근육을 말 그대로 이완시키는 풀어주는 약인데요. 네. 이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으면 신경계는 그 자극에 대해서 반사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추성 근이완제라는 약은 신경계에 있는 감각과 운동 반응을 이어주는 이 신경세포 2개를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근육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면 근육이 좀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쳐 있고 자극받은 것을 풀어주는 건 맞지만 이게 이게 생긴 원인을 약이 없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중추성 근유한제는 근육이 긴장되거나 우리 표현으로 혹시 담에 걸렸을 때, 네. 그리고 근육 경련이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긴장 상태가 되면 머리 주위의 근육이 수축합니다. 네. 그러니까 긴장 상태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반응을 받았을 때 근육이 수축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뒷머리를 중심으로 목이나 어깨 등이 이게 같이 아파지면 긴장성 두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때도 그냥 진통제, 통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추성 근유한제를 복용하면 그 수축해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근육통이 있을 때 근이완제나 소염제도 그렇고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반대로 네. 아무리 아파도 진통제나 근이완제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독성이라든지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 약제는 워낙이 여러 과에서 여러 증상에 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중복 처방이 많이 되는 약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이게 진통제, 근이완제, 위장약 이게 세트로 항상 처방이 되는데 네. 이 약들은 다른 데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진통제 의존 또는 중독을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 네. 제가 보기 국내에서는 좀 반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안 먹으려고 진통제를 좀 기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진통제 많이 먹으면 나중에 내성 생긴다, 중독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심한 통증이 내가 견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한 통증이 있는데도 약을 안 먹고 무조건 참는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물론 조금만 아파도 이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네. 이게 이제 얼마나 필요한 경우인가. 사실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경우 이럴 때는 필요하니까 처방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면 그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또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그냥 꼭꼭 참는 것이 진통제로 생기는 부작용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염증을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처방을 받으셨다면 네. 일정 기간은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네. 특히 이제 수술 후에 이 허리 수술을 하셨거나 관절 수술을 하셨거나 이럴 때는 병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한두 달 가량의 진통제가 처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꼭 먹어야 되나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수술 후에 받은 처방약은 좀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수술 후에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통증이 그냥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큰 통증이 왔다가 또 작은 통증이 왔다가 이게 번갈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약 안 먹고 무조건 참으시려고 하면 수술 뒤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재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재활 과정에서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이때 운동 능력 저하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안 움직이게 되고 아픈 부위는 자꾸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처방해 주셨다라고 좀 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아플 때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게 이런 예방적 차원도 있고 재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약만 보거나 하고 딱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약이 처방이 됐을 때 좀 많고 그다음에 내가 안 먹을 것 같고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든 처방을 조지해준 약사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괜찮아지면 안 먹어도 되나요? 네. 물어보시면 일정 기간은 드세요. 뭐 일주일은 꼭 드세요. 2주는 꼭 드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괜찮아지면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태에 맞게 진통제니까 무조건 안 먹을래 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만약에 장기간 이런 진통제나 근육안제를 처방받으셨다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제 위장약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요 진통제나 위장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받아서 먹고 있다라고 꼭 알려주셔서 약이 겹치지 않도록 네. 좀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방받은 경우라면 걱정하지 말고 일정 기간은 복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이환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졸음이 있습니다. 졸음. 네. 근육을 풀어준다라는 원리인데 이게 좀 졸음이나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물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개인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일상적인 상용량에서 괜찮은데 특이하게 운전을 못할 정도로 졸렸다라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 먹어보시는 약이라면 네. 내가 예전에 먹었던 약이라면 어떤지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먹고 나서 조금 신경 쓰셔서 혹시 졸리지 않는지 그다음에 어지럽지 않은지 또는 이렇게 일어날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핑 도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지 네.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만약 그런 게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에 약 먹고 좀 졸렸다 어지러웠다 운전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네. 약을 변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있는 근육만 이렇게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소화기 근육도 약간 이완시킬 수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위장장애 즉 속쓰림이나 구토 또는 아까 얘기한 변비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유안제 먹을 때 약간 진정작용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알코올을 섭취하시면 술과 같이 먹으시면 네. 절대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소화나 인부, 수유부에는 또 신중히 투여해야 되고요. 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이 먹는 약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약은 낙상 위험 약물입니다. 낙상의 위험, 즉 넘어질 위험이 올라가는, 네. 즉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증이나 혼동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네. 일어나실 때 혹시 핑 도는 느낌이 나지 않는지 이게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낙상주의 약물입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네. 가끔 좀 입마름이나 소변이 잘 안 나오는 항콜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증상이 이거는 특정해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을 먹고 불편한 증상은 항상 물어본다 이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이안제는 주로 이제 처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오래 먹거나 자주 먹게 되면 의존이나 금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근이완제를 드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근이완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약국에서 많이 팔리던 약 중에 하나가 중추성 근이완제인 클로로족사존하고 네.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가 복합되어 있는 약이 담결렸을 때 근육통 이런 식의 이름을 달고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네. 이 약이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없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약은 일정 기간 사용되고 나면 시판후 조사처럼 약의 유효성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해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이 약이 그닥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유효성 자료 제출을 포기하면서 이제 허가가 사라지는
그래서 좀 뭐 수익성, 매출이 크지 않으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런 예가 되는 약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클로로족사존이 들어간 약은 안 나오고 그 네. 대신에 작약 감초탕 정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작약 감초탕이 대표적으로 근육통에 쓰는 생약인데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감초랑 그리고 혈액을 보충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약이 함유되어 있는 천연 근이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천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연에서 나오는 근이완제가 정제로 되어 있어서 네. 먹는 분들은 차이를 못 느끼십니다. 그냥 똑같은 알약으로 먹는데 위장장애나 졸음 걱정이 좀 덜한, 졸음 부작용이 덜한 약이어서 네. 모든 연령대에서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약에 또 감초라는 생약이 들어가 있어서 네. 고혈압 환자나 부종 환자는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네. 근이완제와 함께 소염 진통제도 많이 처방이 됩니다. 소염 진통제는 또 어떨까요? 네, 근육통에 그냥 근이완제만 드리면 효과가 빠르지 않아서, 왜냐하면 당장 느끼는 심한 증상이 통증이기 때문에요.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같이 잘 판매도 되고 처방이 됩니다. 사실 이 약은 두통에도 쓰고 치통에도 쓰고 생리통, 근육통 다양한 통증에 사용하는 약이라 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보통 뭐 이걸 한 번에 뭐 하나 먹는다, 두 알 먹는다, 또는 어떤 약이 어떤 때 잘 듣는다, 이런 것들을 다 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나는 이 약이 잘 들어, 그 약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위장관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효과가 30분 정도 지나면 바로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이제 효과가 지속 시간이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이 엔세이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위장장애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진통제 집에 다 있으시고 나는 다 알아 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드시 좀 강조하는 것은 최대 용량이 있습니다. 최대 용량이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있는데요. 네. 이 최대 용량을 넘겨서 복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통증이 이 정도 효과가 좀 부족한데라고 약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게 하루에 얼마를 넘기지 말 것이라는 양이 꼭 적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4,000ml를 넘기지 말 것, 1,600ml를 넘기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면 네. 그 하루에 먹는 양이 최대 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 용량을 예까지 갔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약제를 바꿔야 되는 거지,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염 진통제의 경우 하루 최대 용량 이상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되는 거군요. 네. 파스는 어떨까요? 파스도 많이 쓰시죠. 외용제로 다양한 형태의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발라주는 파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소염 진통제에 뭐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거나 또는 전신 적용 말고 나는 특정 부위 통증만 완화하고 싶다면 파스를 붙이거나 연고나 겔같이 바르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이 제품에 그 피부로 흡수되는 성분에도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경구로 먹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육통 초기에는 냉찜질용 쿨파스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 붓기와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핫파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바르는 제품도 하루에 1회 이상, 하루 2번 또는 2-3번 이상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면 되시는데요. 이 상처가 있거나 점막 부위에는 이 파스 바르는 건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붙이는 파스든 바르는 파스든 지나치게 많은 양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넓은 부위, 아마 몸에 10장 이상을 붙이신 분도 봤는데 네. 이렇게 넓은 부위에 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때는 먹어서 전신작용을 하는 약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근이완제가 근손실을 가져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네. 이거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돌아서 그런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데요, 이 근위안제는 일반적인 용법으로 단기간 사용했을 때 근육 손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이 나오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그 운동 후 일어나는 염증 반응, 그러니까 운동에서 근육이 강화되는 게 근섬유가 미세하게 파열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근육이 강화되는데 네. 이 미세하게 파열되고 하는 그 과정이 염증 반응인데 이 염증 반응을 소염 진통제가 가서 막아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육이 안 생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네. 이건 아닙니다. 예, 그 근육이 생기는 거에 방해될 만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근이완제를 복용하는 동안, 그러니까 근이완제랑 진통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네. 어딘가 아파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먹게 되면 당연히 그 아픈 부위의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특히 만약에 부상이나 뭐 질환이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 근육 사용을 안 해서 근손실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렇겠네요.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약 때문에 근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고 약을 먹는 동안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약을 먹는 중에도 스트레칭이나 네. 저강도의 운동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근이완제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